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미니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슬픈 눈물 젖은 좀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탈락한 연구대회 보고서 분석하기라는 콘텐츠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제목에서 아시겠지만 제가 2024년도에 학교 교육력 제고에 개인으로 도전을 했다가 아주 쓰디쓴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연구대회 하면 이제 1등급 받으시는 선생님들, 경력이 좀 화려하시는 선생님들, 능력자 선생님들의 연수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탈락의 경험도 나누면 선생님들께 그래도 좀 유의미한 컨텐츠가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좀 학교 교육력 제고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학교 교육력 제고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구대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안에 있는 제도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나 내용이 다 연구대회하고도 시도교육청 이제 전국 단위의 그 연구대회하고도 비슷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력 제고뿐만 아니라 연구대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으로 해서 2021년도에는 합격을 했었어요. 유공교원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2024년에는 네, 아주 보기 좋게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되돌아 생각을 해보면 더 품이 많이 든 것도, 또 제가 좀 더 진심을 다한 것도, 에너지를 더 쏟은 것도 2024년도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왜 탈락을 했을까? 내 보고서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요거를 좀 반추를 해보면서 저도 요거를 기반으로 좀 다음 성장에 밑거름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연구대회, 학교 교육력 제고 마찬가지지만 팀과 개인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학교 교육력 제고는 제가 봤을 때 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연구대회는 개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좋은데, 팀으로 나갔을 때 장점, 뭐 있을까요? 일단 저의 위치, 학교에서의 제 위치를 확인을 하고 살펴보면 좋을 텐데, 제가 이 학교 교육력 제고에 계속 도전했을 시기가 20대 후반, 30대 초중반? 네,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좀 막내급이에요. 막내급 이제 시점에서 팀과 개인의 장단점을 좀 분석을 해보면, 장점. 선배들이 캐리를 많이 해주시죠. 선배들의 캐리. 저는 이제 선배님들의 계획에 따라서 따라가면 된다. 이런 또 장점이 있고, 또 두 번째로, 심사하는 사람들, 심사관들 입장에서 이제 이 학교가 팀으로 지원을 했는데, 20대부터 30, 40대도 있고, 교감 선생님까지 껴있네? 그러면, 진짜 여기 학교는 이렇게 전체 선생님들이 이런 연구하는 문화가 있구나. 이 학교에는 이제 전 스펙트럼의 학교 선생님들이 다 함께 연구를 했구나 하는 인상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 단점. 1번. 막내다. 제가 막내다. 그러니까 막내로서의 단점들이 분명히 있죠. 일단 아무래도 선배님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좀 위치이기도 하고, 요즘엔 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저는 좀 그랬어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뭔가가 있어도 좀 선배님들한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런 게 좀 단점이고, 이번 연결되기는 하는데 좀 내 연구라는 느낌은 안 들죠. 내 연구. 내가 하고 싶은 뭔가 분야가 있고 내가 어떻게 끌고 가고 싶은 연구의 방향이 있는데 이걸 팀으로 한다면 조금 목소리 내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또 여기서 잠깐, 미니쌤은 팀으로 해보지도 않고 이런 거 왜 아는 척하지?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전 2020년도에 팀으로 그 학교 교육력 제고 합격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경험에서 나온 네, 이야기라는 점 고려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개인으로 했을 때 장점은 아무래도 팀의 장단점의 반대라고 하면 될 텐데, 장점. 예. 내 연구를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주제, 내가 끌고 가고 싶은 방향, 내가 개발하고 싶은 프로그램, 이런 내 연구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장점 또 하나는 추진력. 팀으로 하다 보면 물론 이제 구성이 다양하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속도를 다 같이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좀 빠르게 좀 추진력 있게, 저는 좀 빠르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팀원들이랑 맞추다 보면은 추진력을 잃기가 좀 쉬운데, 개인 연구를 했을 때 좀 추진력 있게 연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될 거고,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외롭다 정도? 외롭다? 네, 외롭다. 혼자 아무래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막내 포지션, 그래도 경력이 막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도전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배님들의 그 연륜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문서 편집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연구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이제 심사관들한테 어필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분명히 그 연륜에서 오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혼자서 하면은 아무래도 캐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팀과 개인으로 다 도전을 해봤는데 또 선생님께서 어디 위치에 있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막내고 그리고 하고 싶은 연구가 좀 분명하고 좀 추진력 있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개인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내가 좀 마냥 막내는 아니고 좀 팀에서 내가 뭔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내가 팀을 같이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짬이 된다라고 하시면 좀 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좀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죠. 운이 7이고 재주나 이런 능력이 3이다. 연구대회, 학교 교육력 제고도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이게 또 탈락한 사람의 뭐 자기 변명, 약간 핑계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학교 교육력 제고에 한정해서 이제 원래는 그 학교 교육력 제고가 본청이랑 지역청 둘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청 교육력 제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청, 그 뭐 강남 서초면 강남 서초, 동작관학이면 동작관학, 이 지역청 단위로 학교 교육력 제고가 진행이 되고, 또 과학전시관, 융합과학교육원이죠. 그 낙성대에 있는 제가 이거 구 명칭이니까 정식 명칭으로 융과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에서 하는 게 있고, 체육 분야에도 또 하나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그쪽 분야는 잘 몰라가지고 일단 제가 잘 아는 이 두 가지 주관하는 곳을 중심으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지역청도 그 지역청마다 좀 강세인 주제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내가 지원하는 해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도 굉장히 관건이에요. 예로 저는 2024년에 융합과학교육원에 그걸 했거든요. 지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제가 과학교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1번. 그 다음에 2번. 제가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하잖아요.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융합과학교육원에 그 지원율이 낮다. 그 지원율이 낮기 때문에 좀 승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뭐 작년까지만 해도 뭐 2-3명이 뭐 지원했다더라, 좀 굉장히 적어가지고 융합과학교육원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더라, 이런 소문을 좀 들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제가 딱 갔을 때 팀은 잘 모르겠어요. 개인으로 지원한 분들이 8명이었어요. 8명. 그럼 되게 많은 거거든요. 물론 이게 선정 비율은 정해져 있어서 뭐 그게 그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 수, 그 다음에 누가 지원하냐, 그 다음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주제가 어떻게 겹치냐, 뭐 이런 것들들, 이런 요소 하나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운칠일 수도 있다는 점. 또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2021년도에는 합격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이때도 인공지능으로 그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 인공지능이 정말 그 약간 미지의 세계였어요. 블루오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주제의 참신성이 좀 먹고 들어간 거죠. 먹고 들어갔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똑같은 2024년도도 저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했습니다. 같은 인공지능 주제지만 이게 시류를 어떻게 타냐도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 또 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팀으로 해서 탈락한 경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말 도전을 많이 했네요. 근데 이때 저희 팀의 주제가 통일교육이 주제였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왜 이 통일교육 주제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봤냐면, 그때 시기가 정말 통일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였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굉장히 이제 빠르게 개선을 하면서 통일, 평화 이쪽 주제에 되게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출할 시기 연말쯤이 돼서 그 전화국이 폭파됩니다. 전화국이 폭파돼요. 그래서 그 양국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전화국 폭파시킬지, 북한이 전화국을 폭파시킬지 누가 알았어요.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연구 대회기는 하지만 운이 그래도 작용한다라는 거. 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여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만약에 선생님이 떨어지셨다 하더라도 그게 선생님의 정말 실력이나 컨텐츠, 주제가 안 좋아서가 아닐 수 있다. 근데 단지 운이 안 좋았을 수도 있다. 이 위로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다음으로 되게 어이없으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제가 2024년도 탈락한 이유를 정말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2024년도에
이제 제가 면접을 봤거든요. 면접이 있잖아요. 면접. 그 교육력 제고 자료 다 제출하고 한 박스 다 이렇게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자료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데 이제 제가 면접에서 오열을 했어요. 오열을 했습니다. 그냥 눈물 뚝뚝 흘린 거 가지고 이렇게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니요 정말 요 있죠 요거 요거처럼 좀 엉엉 울었어요. 그 썰을 좀 풀어드리자면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2024년도에 출산을 했죠. 출산을 했는데 제가 원래 12월 예정이었어요. 12월 예정이고 그 다음에 교육력 제고 이런 제출이나 면접 일정이 다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이거 다 제출하고 면접도 보고 12월에 이제 아기 잘 출산하면 되겠다라는 저의 시나리오였죠. 근데 앞에서 말했던 운칠기삼 있죠. 저희 출산 운이 좀 안 좋았던 거죠. 제가 10월 말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저의 예상치 못한 출산. 그런데 선생님 저도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진짜 독한 게 제가 29일에 출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8일에 자료를 다 제출했어요. 그 배 남산만하게 불러가지고 자료 다 그 A4 용지 박스에 꾹꾹 눌러 담아서 남편 급하게 호출해가지고 융합과학 교육원에 제출을 하고 29일에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2주 뒤 11월에 면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아기를 낳고 면접도 보러 갑니다. 2주 뒤에. 네, 그래서 이 면접에 갔는데 이제 면접관이 3분이 계셨어요. 근데 선생님도 아시죠? 면접관마다 이렇게 자기만의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꼈을 때 앞에 2분은 좀 날카로운 역할, 좀 이렇게 일침을 가하는 역할이셨던 것 같고 마지막 분이 이제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따뜻하게 이렇게 위로해주고 잘 이렇게 마무리해주시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침을 2번을 연타로 탕탕 맞고 따뜻한 이제 심사위원분께서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선생님 너무 연구 주제가 좋고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연구를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연타를 탕탕 받고 이 질문을 받으니까 그 저의 1년이 그러니까 애 낳기 전날에 자료 제출하고 애 낳고 2주 뒤에 이제 면접장에 앉아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빵 하고 터진 거죠. 이제 심사원들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죠. 제가 갑자기 제가 취진한지 애를 낳았거든요.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오열을 했어요. 그 다음 심사원들이 당황해서 어머 네 당황하셔가지고 막 저를 달래주시고 저도 막 급하게 막 울면서 오열하면서 눈물 꺽꺽 참아가면서 어찌됐든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저의 이제 탈락의 주요 원인이 아니었나. 네, 왜냐면은 면접이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또 관문인데 여기서 제가 완전히 말아먹은 거잖아요. 오열을 한 게. 그리고 또 뒤돌아서 이제 계속 곱씹어 봤을 때 제가 출산을 했으니까 내년도에 제 연구의 확산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제 휴직이 좀 자명하니까. 그래서 좀 이제 면접 때 제가 똥을 쌌다. 네, 면접 때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절대 면접장에서 오열 금지. 이 영상을 당연히 안 보시겠지만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던 요 3번 심사관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메인 내용이 될 텐데 제가 2021년도에 합격한 보고서 그 다음에 2024년 불합격한 보고서를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1페이지부터 마지막 30페이지까지 하나씩 비교를 해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해서 좀 점수를 땄구나, 이렇게 해서 좀 아쉬웠구나, 이렇게 해서 탈락 불합격했구나, 이런 것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먼저 2021년도 AI 융합 기반 영재 교육 그 영역에 제가 제출했던 보고서입니다. 예스 AI 교육 프로젝트를 통한 AI 융합 인재 소양 기르기라는 제목이었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전 요거 본청에서 교육력 제고 업무가 있었을 때 제출을 했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연구의 필요성 길게 작성하기는 했는데 좀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볼게요. 제 연구의 목적은 이 예스 AI 교육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서 초등학생들의 AI 융합 인재 소양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는 선생님들 많이 보편적으로 쓰시는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적용하고 일반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3개로 무난하게 가져갔습니다. 용어의 정의 보시면 예스 AI 교육 프로젝트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과 확신의 예스. 그리고 저는 이렇게 2021년도에는 좀 비주얼라이징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림이라던가 인포그래픽을 많이 넣어서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또 용어의 정의의 2번째는 이제 이 프로젝트의 3가지 주제, 인공지능의 이해, Y,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 익스플로어,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소셜, 이렇게 해서 YES
이 세 가지 주제, 중의적인 의미로 용어를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제도 좀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었고, 이 예스 프로젝트 안에 교수학습 모형도 예스로, 지금 여기 보시면 예스 교수학습 모형이지만 영역명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소문자로 표기했다. 이런 디테일, 네, 디테일까지 좀 살려봤고요. 이 예스 교수학습 모형의 순서, 단계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용어의 정의에서 예스 AI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기르고자 하는 AI 융합 인재 소양도 정리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AI 융합 인재 소양은 원래 있는 융합 인재 소양 4C죠. 배려, 창의성, 소통, 융합을 AI 요소를 넣어서 제가 재구성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2024년도 연구에서는 이런 재구성을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 원래 있는 도구로 원래 있는 소양을 넣었는데 이렇게 재구성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이론적 배경으로 넘어가면 사실 이론적 배경과 저의 실제 내용을 연결시키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개념을 다 소개를 하고 그 내용 아래마다 내가 이 개념과 관련해서 연구랑 어떻게 연결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다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내용 같은 것도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도 보고서에 녹여내려고 좀 신경을 썼었어요. 지금 여기 연구의 설계 전까지 그 합격한 보고서 살펴봤는데 연구의 설계 전까지 이제 탈락한 보고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온 HT 프로젝트로 인공지능 리터러시 온이라는 주제로 융합과학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학교 교육력 제고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네, 자체 보고서랑 운영 개요가 앞에 나오고 목차는 아래와 같은데 이제 연구 개요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연구의 필요성 이렇게 비슷한 분량으로 담았고 연구의 필요성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이때 그 딥페이크 관련해서 그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 이 프로젝트를 그 인공지능 윤리랑 좀 연결을 해서 그걸 좀 차별점으로 가져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필요성을 담았어요. 그리고 목적에 보면은 이 프로젝트를 개발 및 적용해서 초등학생의 인공지능 리터러시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을 가지고 갔고 연구 문제 비슷하게 앞에 보여드린 보고서랑 비슷하게 가지고 갔고 용어의 정의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용어는 이제 차가운 기술적 도구로서만 인공지능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반영하는 따뜻한 인공지능 교육, 그래서 ON을 강조를 했고 또 HT라는 학습 모형을 이렇게 담아서 온 HT 프로젝트를 개발했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구의 필요성과 이 용어의 정의가 좀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느낌 오시나요? 제가 필요성에서는 AI 윤리를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용어의 정의에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면접 때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주제가 뭔가요? 라고 여쭤보셔서 제가 인공지능 윤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용어의 정의에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좀 이 연구의 탈락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앞에서 그 면접 볼 때 오열했다 이것도 있지만 제가 이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앞에 뭐 필요성이라던가 용어의 정의, 연구 목적 이런 게 좀 다 연결되지 않는다. 완성도 측면에서 이런 연구의 좀 가장 첫 단추부터 좀 잘못 깨어진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론적 배경에 관련 개념을 탐색을 하는데 좀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 대한 게 좀 빈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는 이 개념마다 제 연구에 어떤 점을 반영을 했는지 어떤 점이 시사점인지 정리를 하였습니다. 선행 연구도 이렇게 내가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다라는 점을 정리를 했었고 여기까지 이제 연구 설계 전까지 이제 같이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탈락한 보고서에 제 연구의 핵심적인 주제를 잘 풀어내지 못했다는 점 이것을 하나 정리를 하고 또 다음 내용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합격한 보고서입니다. 네, 연구의 설계, 영재학급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했다. 좀 연구 대상도 일반 아동보다는 제가 영재 교육 분야였잖아요. 좀 이런 그 연구 대상에서도 좀 차별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관심 포인트가 됐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 절차, 실천 과제에 맞게 이렇게 작성을 했고 검증 방법에 있어서 지금 앞에 있는 학생들 수가 20명이거든요. 근데 뭔가 제가 T 검증을 했는데 이런 검증을 할 때 최소 30명은 있어야 이 분석 결과가 좀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한창 통계를 막 공부하고 있을 때여서 샤피로의 윌크스 테스트라는
검사를 따로 진행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표본 수가 적을 때, 이거 표본 수가 적지만 그래도 정규성에 적합하다라는 걸 검증하는 결과 그 검사였는데, 제가 한창 요거를 배울 때여가지고 요걸 가지고 제 연구에 부족한 그 점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 T 검증과 요 검사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했고, 또 실태 분석을 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예쁘게 그래프로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 분석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시사점을 마찬가지로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진짜 실제적으로 했구나라는 것이 여기 좀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시 실패한 네, 탈락한 연구 보고서로 돌아와서 보면은, 제가 좀 간과한 게 거기서 실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실태 조사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쓸 당시에 더 뒤에 좀 실제 내용을 채워야지 하는 욕심에 실태 조사를 과감하게 빼버렸습니다. 그게 저의 또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인데, 그냥 저는 좀 간략하게 이 연구 대상이 총 90명의 6학년 학생들인데, 그냥 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해버렸는데, 실태 조사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연구의 신뢰도를 좀 높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실천 과제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해서 표로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연구 절차, 연구의 검증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표본이 90명이어가지고 그냥 T 검증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측정 도구를 제가 따로 재구성한 게 아니라 기존의 검사 도구를 그냥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문항만 수정 변형해서 그걸 그대로 사용했다. 이것도 좀 아쉬운 점이에요.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조금 더 제 연구의 방향성에 맞게 재구성해서 나만의 그런 학습자 역량을 새로 구성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았고, 연구의 실제 같이 또 비교를 해보죠. 실천과제 1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역량 강화 컨설팅 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수 받았다, 외부 수업 참관했다, 이렇게 저의 그런 교사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을 여기까지 담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서 제가 사전에 인공지능 교육과정의 목표를 분석을 해서 나만의 이 프로젝트 목표를 설계하고, 또 인공지능 교육과정의 수행 기대를 분석을 해서 제 프로젝트의 수행 기대를 따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이 프로젝트 개발 전에 나는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미리 세팅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 또 탈락한 거 보면은 비슷합니다. 인적, 물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연수를 받았다. 그리고 연구에 반영 이렇게 했다. 이런 것도 담았고, 컨설팅 받았다. 그리고 물적인 환경을 위해서 스마트 기기를 확보하고 온라인 게시판을 개설했다. 저 이거 다 QR코드로도 넣었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그런 인적 역량 강화, 그 다음에 물적인 환경 조성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분석을 했다. 또 그리고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내용도 분석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적인 환경과 관련해서 또 지니어 튜터라는 학생 맞춤형 AI 분석 리포트 시스템도 도입을 해서 학생들과 인공지능으로 학습 결과를 리포트로 작성해서 제공하는 이런 것까지 내가 했다라는 것을 보고서에 담았고, 플러스 인공지능 윤리가 좀 저는 강조하고 싶었던 점이었으니까 인공지능 윤리 프로젝트도 따로 내가 진행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앞에 보고서와 뒤에 보고서의 차이점을 좀 느끼시나요? 앞에 보고서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할 거야. 제가 하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교육과정을 분석을 해서 여기에 맞추고, 그 다음에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수행 기대, 그 다음에 인공지능 교육의 목표,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내 콘텐츠가 메인이 되는 좀 느낌인데, 요거는 그냥 좀 저도 이제서야 보이는데, 나 이거 했어, 나 저거 했어, 이렇게 좀 백화점식, 나열식, 나 이런 거, 나 이렇게 많이 했어, 이런 거를 좀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이것도 분석을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내 컨텐츠에 좀 어떻게 담았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나 이거 했어 보여주는 거, 나열하는 거가 좀 메인이 된 것 같고, 내 컨텐츠, 내 연구 주제에 이런 게 어떻게 잘 들어갔는지를 어필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과제 2, 프로젝트 개발 적용 부분을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내 프로젝트의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 여기에 맞게 교육과정도 재구성하고, 이렇게 좀 그 예스 AI 프로젝트가 좀 더 중심이 돼서 끌고 가는 느낌이 좀 더 들죠. 그 4학년 교육과정도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에 맞게 성취 기준도 재구성해서 넣었고, 학습 주제도 내 그 콘텐츠, 내 연구 주제에 맞게 이렇게 구성을 했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론적 배경에서 소개했던 내용들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론적 배경과 실제 연구가 괴리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썼고, 교육 과정도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활동명을 이렇게 넣고요. 이 예스 요거는 앞에 보여드렸던 그 활동 단계,
있죠. 예스 프로젝트의 예스 교사학습 단계, 교사학습 단계랑 팀만 간단하게 넣어서 3개 영역에 각각의 프로그램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담았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 계획도 어떤 점을 좀 강조하고 평가 주체가 누구인지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 그런 과정안 활동지 평가지도 따로 개발을 했고, 이거 적용한 모습도 사진으로 넣어서 아 진짜 열심히 개발을 했구나, 그 다음에 진짜 실제적으로 활동을 했구나 라는 것을 담았습니다. 성찰 일지까지. 그 초등에서는 잘 쓰진 않지만 교수평기죠. 이런 게 일체화되도록 내가 교육과정 분석해서 수업하고 평가하고 그 기록까지 이렇게 성찰 일지로 담았다, 이런 것을 실천과제 2에 보고서도 정리를 해서 넣었고요. 근데 이제 탈락한 보고서 보면은 사전 준비를 위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 분석을 했다. 근데 이게 내용이 다 많잖아요. 이 온 HT 프로젝트, 탈락한 프로젝트에 제가 더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었던 게 6학년의 1, 2학기 전체 단원을 인공지능 윤리 내용을 담아서 재구성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6학년의 교육 과정에 제가 끌려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6학년 교육 과정이 중심이 돼서 제 온 HT 프로젝트보다는 이 기존 교육 과정이 좀 더 두드러지는 모습. 이 전체 교육 과정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제가 이렇게 또 표로 다 넣어버리고, 또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어떤 주요 활동이 있는지, 주요 활동도 아까는 예스 프로젝트에서는 예스 해가지고 단계별로 했는데 이거는 그냥 활동 1, 2, 3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HT 교수학습 단계를 만들었는데도 그게 잘 어필이 안 된 거죠. 그냥 활동 1, 2, 3으로만 내어버리니까. 이런 게 또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6학년에 단원 중심으로 이제 수업 활동이 설계가 되다 보니까 온 HT가 거의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 맞게 이런 식으로 6학년 전 과정을 분석해서 정리를 했어 라고 빼백하게 이렇게 넣었기는 한데, 이것도 좀 아쉬운 거죠. 심사위원들한테 딱 내 연구가 뭐다라고 어필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수학습 과정안을 이렇게 넣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정 중심 평가 계획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면접관님께서 평가 중점 사항을 동그라미 2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3,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것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그 판단 근거가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 요소 중에 주요 3요소가 있고, 이 3요소마다 또 소 요소가 각각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소를 기반을 해서 더 평가 내용에 합당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이 보고서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담았으면 왜 이렇게 했는지 또 설명할 수 있었어야 됐던 거죠. 이것도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 적용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이 활동 장면을 다 QR코드로 만들었거든요. 영상 하나하나를. 그래서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쏟았는데 뭔가 방향성이라던가 그 연구 주제의 주도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엄청난 양의 연구 결과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였어요. 평가 기록도 이렇게 성찰 일지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자체 점검표를 작성해서 나는 혼자 개인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월별로 이렇게 차근차근히 체크하면서 연구를 진행했다. 자체 점검표도 작성을 했었는데 이 점은 저는 잘한 점인 것 같아요. 다음에 연구를 해도 요 부분은 살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연구 주제의 주도성, 그리고 내 연구 그런 방향성을 얼마나 그 심사위원들한테 쉽게 좀 강렬하게 어필하냐,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실천과제 3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과제 3은 중요한 좀 일반화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교내외 수업 나눔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교사 참관록, 이것도 제가 이제 그래프로 보기 좋게 정리를 했었고, 학부모 참관록도 이렇게 실무를 스캔해서 넣었습니다. 교수학습 자료도 이렇게 공유한 거,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남겨주신 댓글도 넣었고, 교수학습 자료집도 이렇게 개발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좋은 점수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저는 이 프로젝트를 이제 4학년 20명한테만 적용을 했기 때문에 5, 6학년 심화 프로젝트도 개발을 했다. 더 많은 학년한테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5, 6학년을 위한 심화 프로그램까지 제작을 했다. 이렇게 좀 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여기 일반화 챕터에 담아냈어요. 심화 프로그램 교육 과정도 넣고, 또 5, 6학년에 적용해서 그 적용한 결과까지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진 보고서에 이제 일반화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교내 전시회도 열고, 관내 일반화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연수 활동도 했다. 그 다음에 카드 뉴스까지 만들었다라고 굉장히 많은 일반화 노력들을 넣었기는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나 이것도 했어, 나 요렇게도 했어, 나 이렇게 많이 했어 라는 것에 좀 보여주기식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깊게 내가 정말 이 연구를 위해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노력을 했는지 그 점을 좀 잘 담아내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얼마나 많은 활동, 얼마나 많은 일반화 노력을 다방면으로 했냐 이것보다 난 요거를 정말 확대 적용하고 싶어서 4학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5, 6학년 것까지 개발해서 적용을 해봤어. 이런 식으로 좀 깊은 노력을 좀 더 높게 봐주지 않나라는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구의 검증, 양적 검증에 있어서 제 연구가 이제 표본이 20명으로 적다고 했잖아요. 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샤피로 검사를 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내세웠고 T 검증 결과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질적 검증에 있어서 학생들의 그런 소감들을 영역별로 나누어서 담았고 이 영역별로 내가 기르고자 하는 내용을 질적 분석을 해보니 길러낼 수 있었다라는 그 결론 도출로 잘 이어졌던 것 같고 탈락한 보고서의 연구 결과 검증한 거 보시면은 T 검증으로 검사한 거 분석 결과도 이렇게 담았는데 앞에 보고서랑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좀 시각적으로 확 이해가 될 수 있게 재구성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너무 텍스트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아쉽고 전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수업 만족도 조사한 것도 넣었어요. 학습의 즐거움, 학습 효과, 수업의 질 이런 AI 융합 수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라는 것도 좀 욕심을 내서 담아봤는데 오히려 그냥 제가 이 연구의 목적에 있었던 이 인공지능 리터러시 요 내용만 의미 있게 풀어내 갔으면 어땠을까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다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질적 분석에 있어서도 월별 수업 피드백을 이제 주관식으로 작성한 것을 자료 첨부를 해서 넣었어요. 근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게 이제 월별로 학생들한테 수업이 어땠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재밌었는지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월마다 진행이 되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막 굉장히 재밌었던 거 자세하게 써주는데 나중에 되면 이 내용이 크게 그러니까 연구 측면에 있어서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인공지능으로 해서 재밌었다, 인공지능으로 해서 신기했다 이런 내용만 반복이 돼서 요것도 좀 내가 욕심을 냈구나. 월별로 해서 학생들의 그런 분석이 유의미하게 연구 측면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이어지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런 수업에 대한 인식도 QR코드로 담았기는 했는데 뭐 또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한 게 독이 된 게 아니었나. 그냥 제가 이 연구를 통해 기르고자 했던 인공지능 리터러시 측면에 있어서 학생들의 그런 소감이라던가 정말 질적인 변화를 좁더라도 더 깊이 있게 담아내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인데요. 결론과 재현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주요 내용만 진하게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비주얼라이징 하는데 거의 반쪽을 할애를 했습니다. 이게 그때는 좀 무리순가 싶었는데 이렇게 뭐 이런 그래프라던가 이런 일러스트 이런 시각화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좀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제 보고서를 쉽게 읽히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런 그래프도 보시면은 좀 시각적으로 확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드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다음에 살리면 좋겠다. 이 보고서의 결론 및 재현은 보시면 다 이제 텍스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보자면 일단 연구 주제에 주도성이 중요하다. 뭔가 교육과정에 내 연구 주제가 끌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연구 주제가 이런 교육과정을 끌고 가는 느낌이 드는 보고서가 좀 잘 된 것 같다라는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또 그럼 백화점, 극혐, 백화점 내가 이렇게 막 많이 했다. 그런 나열식 전개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는 반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비주얼라이징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 연구를 너무 텍스트 중심으로 전개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화해서 딱 정리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좀 반성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그 탈락의 아픔이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남아있거든요. 이 컨텐츠 준비하면서도 살짝 PTSD가 왔는데 다음에 그럼 또 도전하실 건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네, 저는 무조건 도전할 겁니다. 못 먹어도 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헤맨 만큼 내 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비록 탈락했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보고서를 쓸 때 연구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되는지를 헤매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선생님 나름의 그런 헤매는 과정이 있으시겠지만 그게 결코 낭비가 아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다. 선생님만의 땅, 선생님의 부동산을 늘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즐겁게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함께 가요. 안녕!